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응애도 응애지만 요즘 아마 그 등검은 말벌 때문에 골치 엄청 아프시죠? 뭐 저희 경기도 뭐 서울 지역에도 저희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건물 옥상에서 벌통을 보통 1년에 한 20통에 30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진짜 지난번 겨울철 12월 달에 엄청 따뜻해다가 추웠죠. 그리고 저도 제가 작년도에 벌통이 굉장히 잘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월동 때 큰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 가을에 그렇게 유난히 등검은 말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많더니 결국은 저희 벌통이 이제 몇 통 남겨놓고 다 이번에 폐사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희 그 직접 원인은 뭐 응애도 있고 저희 벌통에서는 약을 안 치고 응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응애 연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벌통을 응애 먹이로 숙주로 저희가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벌통이 다 사라졌어요. 작년 그 가을에 그렇게 등검은 말벌이 많이 와가지고 벌들을 못 살게 해가지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벌들이 좀 많이 약화가 됐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하여튼 최근에 등검은 말벌이 워낙 전국적으로 원래는 남쪽에 있었다가 이제 다 퍼졌어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가 관악산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뭐 벌통이 이제 겨울 되고 나서 쭉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아래서 한 200m 정도 거리에 그 등검은 말벌집이 3통이나 있더라고요. 이만한 게. 아직도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등검은 말벌은 뭐 남부지방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그 말벌 방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청양군에서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말벌을 잡아가지고 파단 수용체, 이제 파단이라는 거는 요 칼탑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독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요 약재를 코팅해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 따라서 해봤더니 효과가 독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벌들이 다 우리 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 그 경상남도 지역의 일부 농가에서 쓰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말벌을 잡아서 말벌의 몸에다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줄을 하나 묶어요. 줄을 하나를 이렇게 저기 가슴하고 배 사이에다가 이게 마디 있죠. 그 사이에다 살짝 묶은 다음에 그 줄에 약재를 이제 코팅을 합니다. 약재를 코팅을 해요. 심지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 잡냐면 낮에 해버리면 벌이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꿀벌통에 혹시라도 들어가면 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직전에 오는 벌을 잡아가지고 말벌을 잡아서 이제 그거 허리춤에다가 묶은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여러 종류의 약재를 섞는 거죠. 섞을 때 독성이 아주 급성 독성이 강한 약재를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건 다양한 종류의 발효조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약재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인데 이게 다 농업용으로 쓰는 약재들이에요. 이런 약재들은 발육조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독성은 거의 없어요. 꿀벌이 아무리 꿀벌한테 이걸 발라줘 먹이어도 성충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유일하게 기테납성 저해를 하기 때문에 유충이 성충으로 될 때, 번데기로 될 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재들은 높은 농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줄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이제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걸 말벌을 날려서 보내면 그 말벌이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죠. 그 집에서 잡니다. 자기 집에서. 잘 때 그 바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줄에 묻은 그 약재들을 자기 집안에 다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걸 못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새끼들이 영향을 받아서 발육조해가 되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지방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상도 쪽에서 쓰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쪽 서쪽 전라도 쪽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고 제가 직접 조사한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실험적으로 이런 방법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분들은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한번, 점심 때 한번, 저녁에 한번 해가지고 배드민턴 세 들고 가가지고 뭐 가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보통 잡으면 뭐 몇백 마리까지 잡히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이 말벌을 트랩도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별로. 하여튼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요거는 몇 년 전에 기쿠대학에 있는 한국인 일본 교수님이세요. 한국분인데 이분이 페닐 에탄올이라고 하는 이제 방향 성분입니다. 주로 이 장미과에 나는 이런 건데 이 페닐 에탄올을 처리를 하면 특히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냄새를 맡으면 기피 효과도 있을 뿐더러 말벌의 이 약재를 처리를 하면 마치 그 장수말벌의 애완 곤충처럼 아주 순해져가지고 손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약재를 혹시 등급원 말벌에 사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벌을 유인해서 약재를 코팅을 하거나 약재를 해서 벌집에 돌려보내가지고 그 봉건에 영향을 주는 방법부터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다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게 급성 독성이 높은 약재보다는 발육저해제 같이 급성 독성 거의 없으나 새끼의 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실험실 차원에서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쪽에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종의 말벌 기피제로서 요 비슷한 종류의 화합물들이 어느 효과가 있을지 이제 검증을 하려 한다,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 1, 단원 2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꿀벌 독성상에서 중독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꿀벌 급성 중독 증상 사례 표준화를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제가 연구과제 하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꿀벌 급성 중독 증상을 이제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재 총 12종을 골라서 그 약재를 꿀벌에 처리를 했을 때 높은 농도로 처리를 했을 때 얘네가 어떤 그 중독 증상을 보이는지, 주도미를 뽑아내는지 아니면 과도홍분을 일으키는지 하는 등등, 어떤 약재는 과도홍분을 일으키는데 어떤 약재는 또 조용하게 잠자듯이 죽게 만드는 약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이제 그걸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혹시라도 내 벌이 이 중에서 어떤 그런 중독 증상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하면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화기 작물 처리 금지 살충제 목록이 발굴이 돼야 되겠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약재들에서 작종별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약재들이 쓰고 있는데, 그 약재가 안전 방사 기간에 대한 그 자료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독성이 조금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약재에 대한 목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목록 발굴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벌통 잔류 농약,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쿠마포스라든지 블루바네이트나 아미추아제 혹은 이런 것들은 계속 벌통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신투행성 약재들은 먹이를 통해서 꿀벌 안에 벌통 속에 꿀이나 혹은 화분 속에 오랫동안 잔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꿀벌에 만성적으로 장기 노출이 됐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침투행성 살충제에 대한 벌꿀레 최대 잔류 허용량, 제가 이제 사실은 시간상 그것까지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스위스 연구팀이 전 세계에 있는 꿀을 다 수집을 해서 그 안에 소위 얘기하는 네오니키티노의 약재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봤어요. 왜?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네오니키티 침투행성 약재들은 어떤 작물이든지 안에 들어가면 침투행이 돼서 꽃가루나 꿀까지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꿀 속에도 이행이 돼서 아주 낮은 양이지만 존재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주 낮은 양이 존재하는데 그때 이제 언제였냐면 그 2019년도인가요? 그 추석 직전에 막 이게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꿀도 못 먹냐 어떠냐 하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그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의 모든 약재들에 대한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양은 아무리 먹어도 1년 365일 계속 먹어도 우리 사람 몸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검출된 양은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훨씬 낮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꿀벌이 먹으면 어떨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약재들, 그 벌꿀내 최대 잔류 허용량이 꿀벌에 영향을 미치는 그 허용 수준까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비제 처리 표준화 이슈 아까 있었죠. 개미산이나 옥살산 같은 경우는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꿀벌 응애가 저항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항성 진단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큰 이슈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가시응애 역시도 남쪽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꿀벌응애 방지한다고 안에다 치면 똑같이 가시응애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시응애 저항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이 이슈도 지금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이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호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비커넥티드와 같은 그런 이제
재배농가와 양봉농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뭐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뭔가 요구를 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나 재배농가 간의 정보 교류의 창구로서 그 ICT 기반, 그러니까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러 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은 좀 더 양봉농가와 이 재배농가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사고에 의한 그런 특히 그 살충제 노출에 따른 이제 꿀벌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 본 강의는 마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남은 시간 동안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